조선일보서 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51번째 방송. 너무 격조했죠. 우리 이 선생님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네, 경매계에 떠오르는 샛별 노준희 씨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 사태로 우리가 2달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 집안은 풍기박산이 됐습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아, 진짜? 마누라는 조국이 싫대. 네. 왜? 왜? 남편하고 자기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그래서 나쁜 놈이네. 왜 갈라졌대? 자기 생각하고 다른데, 내 생각하고. 뭐가 다르대? 뭐가? 조국은 사퇴해야 된대. 왜? 어? 왜? 왜? 뭐 이유가 있어. 반대론자들 뭐, 반대론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뭐. 그럼 굳이 얘기해야 되나? 난 궁금해서. 참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노래가 누구 노래라고? 윤민석이. 네, 윤민석 형을 잘 알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한양대 나왔잖아. 쟤도 그 시기야? 민석이 형도 내가 한양대 87학번, 민석이 형이 83학번. 근데 내가 이제 그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학생운동을 할 때, 이 양반이 천재적인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전대엽 친구인가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나? 천재적인 작곡가야. 그래서 하여튼 굉장했었지. 이 사람이 전대엽 진군가를 이 사람이 지었나? 작곡했나? 전대엽 진군가 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뭐 이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 노래 알지.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그 작곡가였어요. 20대 때 말이야. 연애하고 즐겁게 보내야 될 그 젊은 시절 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 지랄을 했을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여자들하고 잘 놀았지. 새끼야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즘 고생하잖아. 내 젊었을 때는 안 했어. 30대부터 철 들고부터 촌나게 잘하고 있잖아.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에이, 키보드 워리어. 주둥이로만 좀 가. 어디 광화문을 가든 서초동을 가든 어디든 가. 안 가. 이 키보드 워리어 중요해. 자, 참고로 나는 어제 지난주하고 어제하고 두 번 다 이렇게
광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광장인지. 광화문인지 서초동인지 몰라. 어디서 나 지금 가까운 굴 거. 중에 하나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갔다 왔습니다. 마누라한테 내가 서초동 같이 가자고 내가 꼬셨거든. 네. 꼬시면 이제 안 간다 그러길래 돈 주면 되잖아. 돈을 20만 원까지 제시했는데 마누라 싫다 그랬어.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30만 원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이상은 내가 타일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어제 내가 저기 가보니까 서초동을 갔다 왔는데 네. 이게 내가 가서 이제 느낀 게 야 이게 데모 페스티벌이야. 느낀 게 막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무대는 안 보여. 무대 스크린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뭐 100명, 20명, 수십 명 단위로 같이 노는 거지 이제. 스피커도 안 들려. 네. 그러니까 한 200~300명 단위로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자기네들끼리 구호 외치고 그러지. 거의 지랄 발광을 해. 그러다가 이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기 서초 주변에 음식점들이 난리가 났어. 아, 그래. 다 뒤풀이 하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완전 특수가 생긴 거지. 야, 그건 절 때리네. 원래 저기, 그쪽은, 강남 쪽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다 문을 닫아. 직장인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다 문을 닫는데, 야, 어제는 난리도 아니야. 우리 학교 동기들, 그때 이제 거기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 가보니까 대기자들이 있더라, 대기자들이.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초동은 때 아닌 특수를 받는데, 상가가. 어쨌든 의미는 크다. 이게 이제 조국 집회가 옳고 그르를 떠나서, 우리 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시위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크게 평가를 받아요. 광화문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지. 광화문도 그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데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지. 근데 뭔가 이렇게 동원되었고 조직화 이렇게 그 동원됐고 이러면 이제 그렇게 잘 움직이지는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저쪽에 이제 광화문 집회도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네들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프랑스 혁명에서는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잖아. 모든 혁명은 피를 많이 흘리게 돼 있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권력자를 끌어내린 어떤 집회나 시위는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끌어내린 시위는 인류 역사상 우리 촛불 집회 2016년 촛불 집회밖에 없었어.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에버트 인권상, 무슨 인권상인가? 독일에서 주는 인권상이 있잖아. 그거 수상했잖아. 자, 우리는 뭐 경매 방송이니까 경매 얘기합시다.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떨어져 나가도 어쩔 수 없고 가끔씩 카페 회원이나 아니면 방송 중에서 구독자가 1,500명이었다가 1,499명, 1,498명 이렇게 되기도 해.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좀 편향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지금 1,809명인데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두 명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 한두 번씩 나가는 거는 굳이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경매랑 사실 정치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니까. 하니까 처음에 듣기 싫었어. 그냥 빨리 감기 이렇게. 무조건 앞에 한 5분을 건너뛰고 이렇게 하시면. 네. 자,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가등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실전에서 왜 가등기를 하는지, 우리 카페에서도 한번 올라왔는데요. 카페에, BSY1399님이 2018 타경 8452 그 아파트, 52평형 아파트인가요?
이걸 이제 권리 분석을 의뢰하면서 도대체 가등기권자는 왜 자기 돈 써가면서 휴지 조각될 가등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가등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의미 같은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가등기 편에서 따로 다뤘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가등기를 왜 하고 어떤 거 보면 이 등기부등본 보면 뭐 20년 전에 가등기가 그대로 살아있어. 그대로 그 주말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는 실익이 뭐가 있을까? 이걸 알면 우리가 가등기를 대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왜 가등기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노준영 씨는 가등기 해본 적 있나? 가등기는 안 해봤지. 점유예정 금지 뭐 가처분 이건 해봤는데 가등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대표는 가등기 해본 적 있죠. 왜 했대? 그거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좀 밝히기가 좀 그런데 예, 이건 개인적으로 만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가등기가 원래 가등기의 목적은 보통은 이제 우리 가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요. 네.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는 이제 원래 할 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내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든 뭐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뭐 저당권이든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관한 어떤 권리 이거를 이제 그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그 앞에 이제 순위번호라는 것을 부여받아. 이 순위번호를 이제 부여받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등기가 되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근데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제 어떤 권리를 취득하려면은 하여튼 대가는 다 줘야 되잖아. 대가는 다 주고 이제 그 취득해야 되는데 대가가 아직 덜 줬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취득하면은 내가 중과세 이런 위험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세금 피하기 세금 피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등기를 나중에 받으면은 그 사이에 또 누군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들어오면 등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미리 등기의 순위를 받아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에서 가짜가 들어가는 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다 임시라고 얘기했죠. 다 임시적으로 미리 뭔가를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는 순위를 미리 받아두는 거지. 그때 가등기 방송에서 이 선생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여자도 찜 찍어둘 찜해둘 수 없나 이렇게 내가 물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순위를 미리 받아두는 것을 원래 목적은 순위를 나중에 미리 받아두고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을 때 그럴 때 그 순위 번호를 쓰면 가등기의 순위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부동산 물건들 순위 번호가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싹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요런 목적에서 이제 가등기를 원래는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자가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가등기권자는 왜 자기 돈 써가면서 휴지 조각 낼 가등기를 한 걸까? 가등기가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아요. 응? 왜냐면 가등기에 겸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휴지 조각이?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등기를 해놓고 우리 10년 지나면은 가등기 제척 기간이 걸리나요? 그쵸. 매매 이하 완결권 제척 기간. 그래서 봤는데 20년 전에 해둔 가등기야. 지돈 써놓고 왜 이걸 그냥 내버려뒀을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가등기에 겸 본등기를 안 하고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게 많거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추론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선은 좀 특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등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지. 정상적인 것도 모르는데
특수한 것을 어떻게 추론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등기는 그 소유권 취득을 하기 위한 순위 번호를 미리 확보해 둔다. 이게 이제 가등기의 목적이에요. 가등기의 이제 목적은 그러하다. 근데 이제 이 목적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요 목적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담보 가등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 채무자가 담보가 별로 없어. 부동산이 하나 있어. 그럼 이제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돈 빌려주고. 근데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돈을 안 갚으면은 그러면 저당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당권 실행을 하면 경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고, 그죠?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조금 있는 거라면, 이 근저당권자가 그 부동산 취득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는 취득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돼. 다른 놈이 낙찰받아 갈 수 그렇지. 있으니까. 어쨌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채권자가 저당권이라는 수단을 안 쓰고 가등기를 걸어두는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지.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못 갚으면은 이 부동산을 내밀어. 빚 갚는 것에 대신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권리를 미리 순위를 받아두는 거지. 이걸 이제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서 질문. 담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가등기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안 갚았을 때 지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뺏어 가져와 버린다? 요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왜 안 돼?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 청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청산 과정을 거쳐야 될 뿐이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해놨어.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시가가 현재 가격이 한 3억짜리인데 예전에 1억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뭐 이자 약정하고 그다음 만약에 돈을 제때 못 갚으면은 이 부동산을 넘겨준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이제 빚을 못 갚았단 말이지. 이랬을 때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를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 채권자가 돈 조금 빌려주고 가치 큰 부동산을 그냥 꿀꺽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제 채권자 폭리를 취하는 수단이 되잖아. 그렇지. 1억짜리를 3억짜리를 1억 빌려주고 3억을 꿀꿀 삼켰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막으려고 가등기 담보법을 이제 만들어 뒀단 말이야. 가등기 담보법. 근데 이 가등기 담보법은 모든 담보 가등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몇 가지 이제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적용이 돼.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담보되는 채권이 빌려준 돈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그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 그러면 야 다시 질문. 매매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가등기를 설정해놓고 자기가 그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등기가 잘못된 가등기다. 본등기로 이전한 게 잘못됐다라고 문상회복, 그 명의회복 청구소송 이거 가능하나? 안 돼. 그거 하려면은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아야 돼. 그럼 안 된다고 한 게 뭔 이유야? 빚을 다 갚고 말소를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빚을 다 갚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는 청산 방법을 미리 약속을 할 수가 있어.
내 청산금 안 주고 그냥 몽창 취득해. 이렇게 약속하는 것도 효력이 있어요. 아, 그 자체도. 그 자체도 효력이 있는 거야. 가등기담보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약속을 안 해놨다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해도 일단 본등기는 유효한데, 단지 채무자가 청산금을 달라. 그러니까 네가 받을 돈하고 부동산의 가치하고 그 차액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든지 청산금을 받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돈을 아예 빌린 돈하고 이자하고 다 갚고 그 다음에 채권자 명의로 된 본등기 이거를 말소해라 이렇게 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그 경우에도 이 가등기 그냥 본등기를 한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잖아. 그러면은 소유권 회복이 안 돼.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지금. 제3자에 팔아버리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으면 받을수록 채무자에게는 더 보탬이 돼. 유리해. 근데 가등기 담보법 적용이 안 되면 채권자가 좀 자유롭게 어떤 폭리 같은 것도 취득할 여지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게 하나 있었네. 뭐. 그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일방적인 폭리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 약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 가등기도 있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가등기도 있는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는 청산금 안 해, 청산금 안 줘 이런 약속도 효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빌려준 돈 외에 매매대금 채권, 무슨 공사대금 채권 요거는 그렇지. 그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지. 요 적용 안 되는 거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으면 폭리도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얘기잖아.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있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있어. 근데 뭐 어떤 뭐 다른 공사를 시켰어. 어디 전원주택 하나 지어달라고 하다가 그게 붙어나가지고 그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어. 못 받을 수 있잖아. 못 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 공사업자하고 내하고 계약을 했어. 네 돈 못 주면 이 집 그냥 1억, 그 공사대금 해봐야 1억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저 전원주택이 정말 절실해. 여기 지어가지고 꼭 살고 싶어. 6개월 만이라도 사랑하는 그녀 와! 갑자기 그렇다고 치자고. 그래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1억이라는 공사대금 채권을 위해 가지고 10억짜리를 갖다가 가등기를 설정을 해줬어. 그리고 내가 이 1억을 못 갚으면 이 집 10억짜리 그냥 넘겨줄게 라고 두 사람 사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청산 안 해도 돼. 그렇게 약속. 청산 필요 없고 못 갚으면 근데 무조건 네 거야. 그래가지고 가등기를 설정해줬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1억을 못 갚았어. 사랑하는 그녀 와서 6개월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대금 업자한테 10억짜리가 1억 원에 그냥 헐값으로 넘어갔어. 그거 나머지 9억 돌려달라. 청산 절차 밟아달라. 이거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약정이 효력이 있냐라는 것은 따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 그 약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가 없겠지.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야.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일방이 아주 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공박 잘 알면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그때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을 잘 안 해. 왜냐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이 안 되는데. 내가 그녀하고 살고 싶다, 6개월 살고 싶다는 이 공박한 처지를 네가 이용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일단 빌린 돈을 갚아줘야 되는 채무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등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못 갚으면은 이 부동산 네 거야. 라는 약속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걸 이제 대물 반환의 이야기라고 법률 용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하여튼 못 갚으면 네 거. 이런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그 약속을 할 때 못 갚으면 네 거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하고 그다음에 그 약속할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커야 돼. 그럴 때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요건이 가등기담보법이 모든 담보가등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통상적으로는 담보가등기 설정할 때 돈 빌리고 담보가등기 설정하는 게 대부분이야. 공사 대금, 뭐 매매 대금 이거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설정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정치자들을 위해서 가담법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그 가등기 담보법의 어떤 취지 같은 걸 얘기해 줘야 되겠네. 그치.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 달라가지고 청산이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를 좀 해줘야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가등기 담보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지 된다 안 된다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을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8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가등기 하나 딱 걸어놓고 돈 쬐끔 빌려주고 난 다음에 꿀꺽. 무청산 특약 이런 거 해두는 거야. 청산 없이. 돈 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못 갚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약속하고 돈을 빌린단 말이야. 응? 그래놓고 못 갚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겠지. 그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같으면은 이자도 엄청 셀 때야. 이자도 세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동산을 날리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날라가고 길바닥 나앉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빌려주고 그 부동산을 채권자가 꿀꺽 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액만큼 청산 절차에 의해서 그 차액만큼 지급하도록 하는 거. 그렇지. 그게 이제 가등기 담보법의 취지잖아. 그렇지. 다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청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러면 그럼 그 차액을 어떻게 그 실현해 낼 것이며 그 실제 가치를 얼마라고 누가 어떻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자, 이제 우선은 가등기 담보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 적용이 되는 담보 가등기야. 근데 이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하는 방법이 가등기 담보법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매 넣을 수도 있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경매 청구권이 또 인정이 돼요. 건조당권자하고 똑같네. 그렇지. 경매 넣을 수 있어. 그다음 두 번째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그것으로서 변제가 됐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권리 취득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 취득. 근데 이제 권리를 취득할 때 청산은 해야 된다는 거지. 청산 안 하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면 이 본등기는 무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산하는 절차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본인이 다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청산하겠다라는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 어떤 점을 밝혀야 되느냐면은 자,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데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니까 청산금은 어느 정도 돼 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지 생각에 이거 얼마쯤 돼. 근데 내가 받을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청산금으로 얼마 정도 나머지 차액 요거 줄게. 차액은 이 정도야. 이렇게 통지를 하면은 돼요. 통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게 좀 법을 아는 채권자들은 통지할 때 청산할 청산금은 없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가 받을 돈보다 이게 미치지 못해. 그래서 청산금은 받을 돈이 없네 아무리 계산해봐도 줄 거 없네 니한테. 그렇게 이제 통지를 많이 해요. 자, 근데 그렇게 통지를 해도 통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통지하려고 감정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적당한 가격을 통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축소해서 통지하겠네. 그렇지. 그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거지. 그럼 이제 통지를 하고 바로 가등기 기한 보증기는 또 못해. 그게 이제 청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법으로 보장한 기간이 2개월이야.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부동산 안 뺏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2개월이라는 거지. 2개월 안에 뭔 수를 써야 되네. 2개월 안에 빚 갚으면 그걸로 땡이잖아. 그치? 빚은 못 갚고. 그 네가 그 책정한 가격, 부동산의 가치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 금액에 그 네가 생각하는 그 금액에 나는 이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 그러니까 이의가 있어도 청산기간을 진행해요. 청산기간 진행하고 그러니까 2개월의 청산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청산금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야 돼. 청산금을 안 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 설사 미리 서류를 받아놔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본등기는 그냥 무효야. 그럼 청산금을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 청산금을 통지한 청산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정상적으로 산정한 청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냐? 그때 시가 다툼이 예를 들면 있으면은 뭐 KB가 5억인데 뭐 금매로 4억 9천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시세를 객관적인 시세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는 실제 시세는 한 5억짜리 부동산인데 통지할 때 이거 한 2억이다 이렇게 통지를 한 거야. 내가 받을 돈이 2억이야.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 이렇게 통지를 한 거야. 그래놓고 청산기간이 지났어. 나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래. 라고 하면 채무자가 오늘 청산금 받을 거 있으니까 나는 그냥은 못 줘. 내가 보니까 산정을 해보니까 한 5억쯤 되니까 3억 원을 줘야지 네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다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은 누구 협력이 있어야 되느냐면 채무자 협력이 있어야 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 안 주지. 자, 이제 다툼이 있으면 법정으로 가겠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 등기 서류 안 주면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겠지. 그럼 그 소송 과정에서 지급해야 될 청산금이 얼마인지 이걸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네가 생각하는 감정 수를 들라라, 뭐 공인중개사가 감정한 감정기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 그렇지. 그다음 시세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법원에서 시세는 어느 정도 하니까 청산금으로 요만큼 줘라라고 판결을 때리겠네.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받는 것하고 상환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죠. 결국은 법원으로 가는 거겠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청산 절차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지? 까먹었어. 우리가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다른 짓 했어요. 자, 하여튼 이제 가등기를 기초로 해서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가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원래 순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적인 가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순위 보존력을 전용하는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이 담보 가등기는 다시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받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받지 않는 담보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을 받는 그런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경매 넣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그 가등기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본등기는 무효의 본등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보다도 가등기 담보권이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그렇죠. 설정한다. 그러니까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으니 소유권 취득에서 향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점도 고려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득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법이 제한을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효용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실제 대부에서도 저희가 후순위 대출을 해줄 때 근저당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가등기 잡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항상 근저당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런 걸 잘 절차를 몰랐는데 가등기로 하는 회사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돈을 안 갚으면 이걸 소유권을 취득해서 대신 팔아주고 돈을 갚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니면 경매를 넣을 수도 있구나 이걸 오늘 처음 알았고 그리고 대신 팔 때 뭐 금매로 엄청 싸게 팔아서 자기 돈만 챙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대신 네. 팔려면은 네네. 대신 팔려면은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 먼저 등기를 할 때 돈을 줘야지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쪽에 돈을 줘야지. 그 소유자가 그러니까 팔아줘. 차액만큼. 차액만큼. 그 예전에는 돈 안 주고 먼저 등기 땡겨 와서 예. 이걸 금매로 팔아가지고 나온 판매 대금 이것 가지고 내 빚 변제 받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방식도 가능했단 말이야.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치. 그 채무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렇지. 그 과정에서 이제 야로를 쓰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살로몬을 갖다가 임의로 누굴 내세워놓고, 그러지. 그 사람한테 헐값에 넘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등기 담보법은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임의 환가라고 얘기를 해. 임의 매각. 요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그래서 일단 본등기를 할 때 제값을 줘라 이거예요. 청산금을 줘라. 그러니까 이제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면서도 가등기를 설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어요. 대신에 선순위 저당권은 인수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 인수한 만큼은 청산금에서 빼는 거야. 줄 때. 그러니까 그냥 저당권 그대로 있는 채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청산금은 주기는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에 노려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등기에서의 그 정상적인 방법. 그렇지, 정상적인 방법. 보통의 방법이고, 좀 특수한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하나 낙찰을 받으려고 해. 응?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뒤에 전주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전주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자기 앞으로 나중에는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 와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은 내가 낙찰을 받고 그 전주 앞으로 뭘 해주는 거예요? 가등기를 해주는 거지. 이런 방식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경매 선수가 있어. 경매 선수는 돈이 없어. 근데 돈을 대줄 사람은 있어. 근데 이제 돈을 대줄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부딪혀서 풀어야 되잖아. 그지? 풀어야 되려고 그러면 소유자가 경매 선수 앞으로 되어 있어야 일하기가 편해.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자가 있으면 유치권자를 뭐 배격하고 또는 유치권을 깨뜨리는데 안 그러면 그 전주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위임장하고 이런 것들 다 받아와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잖아.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경매 선수 앞으로 등기를 하고 대신에 전주는
그 사람 앞으로 선수 앞으로 등기가 돼버리면 나중에 이 경기 선수가 팔아먹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전주 앞으로 가등기를 해놓는 거야. 가등기를 해놓으면 이 사람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가등기 밑으로 어떤 뭐 압류나 건저당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 나중에 자기가 본등기 해버리면 자기가 그대로 소유권을 다 취득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내가 공유 지분을 낙찰을 받는 거야. 공유 지분을. 그리고 공유 지분권을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공유 지분권에다가 지분 가등기를 하나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지분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렇지. 지분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물 분할 이런 거를 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등기는 그러면 인수지. 낙찰자가 이 가등기 부담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낙찰자 들어오기가 어렵지. 그죠? 우리 그 사건 한번 봤잖아. 네. 그리고 그 사건, 그런 사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우리 이기 회원 중에 한 분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후순위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경매 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야. 대신에 이제 누구는 안심하고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 가등기권자는 안심하고 이제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소유자랑 가등기권자가 이름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지. 다른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 낙찰자하고 가등기권자가 한 편일 때는 이게 이제 공유물 그 분할 소송을 하면서 이런 수단을 쓰는 애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분권을 내가 먼저 취득을 해. 그 다음 여기다가 가등기를 설정해. 그런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판결이 떨어져요. 경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가등기를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경매 신청한 사람 아닌 사람은 경매 신청한 사람의 그 측근이 아니면 이게 낙찰받기가 어려워요. 가등기 부담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유찰이 된단 말이야.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가등기,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놈, 가등기권자, 낙찰자, 이게 다 한 편인 거야. 그래서 저가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가 낙찰을 받으려고 했던 물건에 이제 우리가 끼어들어서 컨설팅을 해서 우리 회원분이 낙찰을 받도록 해줘서 지금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나중에 우리 회원분이 그 결과를 한번 그 카페에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네.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위의 가등기 같은 것도 해요. 내가 이제 빚이 많아. 그 채권자들이 이제 경매에 들어올 것 같단 말이지. 이럴 때 이제 가등기를 하나 걸어놔버리면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 채권자들이 이 집에 압류나 뭐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올 소지가 있다. 또는 강제 경매에 이렇게 들어올 소지가 있다. 뭐 재판 진행 중이다. 그럼 이제 가등기. 그게 가등기 앞에 뭐 근저당권이나 다른 물건이 없을 때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없을 때. 그럼 이제 이제 또 다른 채권자들은 그 가등기가 허위의 가등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또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허위다라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갖추어가지고 등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한번 다 봤단 말이지. 그래서 등기에는 또 추정력도 있고 하니 이게 가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등기부 보면 뭐 사회행위에 의한 그 채권자 가등기 말소 소송 뭐 이렇게 제기되어 있는 것도 심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이제 될 여지는 또 있단 말이야. 근데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자가 채무자가 아주 채무 초과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끼고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몰랐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이 가등기를.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샀어. 매매 대금 다 줬단 말이야. 근데 바로 등기를 치면 내가 지금 2주택이 된다든지 3주택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세금의 문제가 또 생겨날 수가 있어. 등기는 그 세금이 좀 뭐 비과세가 되는 그 시점으로 미뤄둔다든지 이럴 수 그렇지. 있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좀 나중에 받고 싶단 말이지. 부동산 잡기는 잡고. 근데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등기 명의를 판 사람 앞으로 그냥 내비두면 이거 딴 데 팔면 또 어떻게 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부동산 인도 받고 다 하는데 등기는 어떤 등기만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만 해두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종의 탈세의 위험이 있으니까 정확히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다면 탈세의 목적이니까 일종의 불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 가등기는 세무서에서 이거 금액이 아주 크다. 예를 들어서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 뭐 몇십억이다라고 봤을 때 세무서에서 딴지 걸고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원래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소유권은 나중에 취득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탈세가 아니라 절세가 되나? 뭐 일시적인 뭐 비과세 이런 그렇잖아. 거. 네. 내가 돈 주고 다 샀어. 근데 소유권은 3년 후에 넘겨봤자. 이게 뭐가 문제야? 그렇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유세를 안 내나? 보유세는 낼 거 아니야. 전 소유자가. 근데 전 소유자가 내가 왜 니한테 다 넘겨준 거고 나 점수도 넘겨주고 사용권도 넘겨주고 협의를 다 하지. 보유세는 내가 내줄게. 이렇게. 매매 가격에 포함 시켜서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경매로 받은 물건을 뭐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가등해놓고 이건 못하죠. 그거는 안 되는 것이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바로 낙찰자 앞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했냐 아니냐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매각 대금 완납 시 이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계처리나 채무인수 같이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시점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상계 처리한다라고 하더라도 매각 대금 납부 기일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납부 기일. 그죠? 네, 그렇죠. 납부 기일에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을 낸다든지 네. 아니면 낼 게 이제 아예 없다면 네, 전액 상계 처리하면 네. 그 상계를 받아주면 그 순간이지. 그 순간 상계 받아주고. 그 순간에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니까. 그때 소유권이 바로 넘어간다. 그렇죠. 바로 등기에 소유권이- 바로 기재가 되는 거예요. 등기 그거는 이제 안 하더라도 등기 안 하더라도 등기는 소유권 안 넘어가는 하더라도. 걸로 판단을 한다. 그렇지. 등기는 다음에 뭐 알아서.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제 법원에 촉탁해가지고 등기를 하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 등기했을 때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매각 대금을 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에 의한 등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시점 그렇지. 그 시점부터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가등기는 보통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같은 것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권리를 순위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라면 가등기는 안 되는 거죠. 가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가등기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질문들 쭉 있었는데 앞에 오는 질문들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가등기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이 가등기만 얘기하고 그래요. 오늘 끝내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오늘 다음 시간에 질문이 올라온 걸로 얘기하고 자, 가등기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질문들을 해보면 우리 한 20년 지난 가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이거 왜 그럴까?
추정을 해보면. 그게 이제 이걸 추정을 하면 가등기권자하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뭐 채권 다른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위를 권리를 설정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가등기를 해놨는데 채권자가 보니까 이거 가등기 돼 있네. 내가 등기 뭐 강제 경매나 넣어봐야 뭐 별로 의미 없겠네. 그렇지. 라고 판단해가지고 안 해버리고 내버려 놓는 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10년, 20년 지났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자가 올려놓은 거 도대체 집은 들여가지고 없어질 가등기이고 왜 해놨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돈 빌려주고 채무자 부동산에다가 가등기를 걸어놨어. 가등기를 걸어놨는데 근데 강제 경매가 들어온 거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등기권자는 권리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제 담보 가등기라면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이걸 신고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신고를 안 해버렸어. 신고를 안 해버리게 되면 그냥 보존 가등기로 이름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떤 권리가 되느냐면 인수되는 권리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 걸려 있으니까 누구도 경매 참여하기가 참 어려워진단 말이지. 왜냐면 가등기 부담을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누구는 낙찰받을 수 있겠어요? 가등기권자는 낙찰받을 수 있는 거야. 쭉 유찰이 되었을 때 그때 헐값으로 낙찰을 받아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헐값으로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낙찰 대금 가지고 이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받아 가겠지. 근데 가등기는 인수된 채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유자면서 동시에 가등기권자가 되는 거예요. 말소 안 하고 그냥 냅둬버려. 왜? 냅두면 내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을 할 때도 이 가등기 또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은 실제로 내가 가등기 없애려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데 그냥 가만 내비두면 내 채권자들이 집행하기는 어렵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요런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과거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봐봐요. 담보 가등기를 내가 설정을 했어요. 이런 거 자꾸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래 놓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 것처럼 위장을 해버린다? 그렇지.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은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채무자가 강제 경매를 넣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 채권 중에 일부를 가지고 확정 판결 얻어가지고 집행을 해버리든지 이건 채권자 선택할 일이니까.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에 기한 경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로서의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낙찰이 될 거 아니야. 경매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절차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가등기권자로서는 권리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등기 그냥 본등기를 해버린다? 아니, 그래 놓고 그러면 이게 계속 유찰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찰이 되니까 저가 낙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가 낙찰이. 이거 누구만 낙찰받을 수 있어. 가등기권자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 담보권 가등기 아니냐 그러면서 다툼을 걸어오면 어떡해?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걸 그 뱀같이 알아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이제 한번 붙기는 해야 되겠죠. 위험성은 경매상 있습니다. 채무자하고의 일종의 모종의 통정이 돼야 되겠구나. 경매상 채무자하고는 통정 잘 안 되겠지. 강제 경매를 넣은 사람하고 가등기권자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것도 진행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럼 되지. 야, 통정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통정하고 내가 금방 말하는 통정하고 똑같은 의미야?
정자가 다른 정자야? 아니, 정자도 똑같아요. 정자도 다 똑같은데, 그래서 법률 용어에서 통정이라는 거는 서로 양해를 하고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고, 네가 생각하는 통정은 사통한다라고 할 때, 근데 강제경매를 넣으려고 해도 뭔가 채권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채권이 근데 있어야죠. 그러면은 실제 가등기를 건 쪽은 실제 뭐 돈을 빌려줘서 했다 쳐도 나머지 뭐 그 강제경매를 넣을 만한 사람이 어떤 건덕지로 넣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넣고자 한다. 예. 그럴 때는 자기 빌려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거기에 관한 그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지. 그럼 가등기권자랑 강제경매 그거 신청자랑 같아지지 않나요? 그런 거? 갖다 줘도 상관없어요. 갖다 줘도 그냥 갖다 줘도. 왜냐하면 가등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등기를 많이 하느냐면 매매 예약을 해요. 매매 예약. 예. 매매 예약 가등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건 돈 빌려주고 담보를 위해 가지고 가등기를 한 게 아니고 사기로 미리 약속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가등기권자는 실제로는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가등기 설정할 때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거예요.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은 소송 굳이 제기할 필요 없잖아.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강제 경매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0년, 20년 지난 가등기, 제책 기간에 걸리는지, 우리 제책 기간 얘기를 그때 가등기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는데, 요 제책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이 매매 예약 가등기는 매매 예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야. 이게 매매 예약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약을 통해 가지고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예약상의 권리는 몇 년 안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냐면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10년을 넘겨버렸다. 10년을 지나면은 예약상의 권리가 소멸해 버려요. 가등기 겸 본등기 청구도 못 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예약을 할 때, 담보 가등기 설정할 때, 이 예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어. 30년, 이렇게 약정을 해놓으면 30년까지 유효하다는 그렇죠. 그렇게 정해놨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도 이 예약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책기간 10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이건 제책기간 지났으니까 가등기 이거 보는 게 못 친다. 그러지. 맹신하고 들어가서는 그렇지. 남겨볼 수도 있겠다. 남겨보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제책기간 중단 사유 같은 게 있을 수 있나? 제척 기간에는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행사 기간 정해놓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그 기간 되면 무조건 그 기간이 없다면은 10년. 요게 지나가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